안녕하세요. ABA 플러스 대표 오지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를 찍기 위해서 이 영상을 켠 것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이제 ABA 치료 영역에 들어오고 싶은 분과도 대화를 나누고, 슈퍼비전을 진행을 하면서 대화를 나눈 것도 있고, 그리고 그 RBT를 이제 업데이트, 리뉴얼을 하시려는 분과 또 대화를 나누면서 저의 ABA의 전망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좀 정리가 되었어요. 물론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슈퍼비전에서는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어, 최신 뇌과학 이론과 임상적 실제의 모든 것이라는 그 청근하 교수님께서 대표 저자로 있는 그런 책을 지금 스터디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서 치료 파트와 관련된 부분에서 미래에는 이제 AI의 도움을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디지털 치료제도 언급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망을 좀 예측을 하고 기대하는 바들을 좀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이제 초반에는 그런 것들에 도움을 받으면은 정말 조금 더 치료사들이 필요한 부분에 집중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머물렀는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실 AI라는 것이 정말 거대한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가장 최적의 조금 아이디어들을 또 내놓을 수 있는,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구이잖아요. 근데 ABA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계획을 짜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석사 수준의 BCBA나 QBA나 그런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AI가 특히나 ABA 쪽에서의 AI가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역할들은 대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잘 학습된 AI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뭐 챗GPT를 사용해서 대략적인 뭐 계획을 짜거나 하는 것에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프로그램을 넣어 봤을 때 챗GPT가 꽤나 잘 그런 프로그램들을 짜줄 수 있다는 거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 분야에 들어오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예비 치료사, 예비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죠. 하는 분이 저에게 ABA의 전망은 어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사실 그런 생각이 문득 스쳤어요. 앞으로의 그 전문가, 특히나 석사 수준의 전문가들이 정말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만 잘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경쟁력이라는 것 안에는 실제로 그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ABA 치료 안에 있는 개인 역량들과 관련해서 잘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은 잘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한편으로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오히려 앞으로 경쟁력이 있을 사람은, ABA 영역에서 앞으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치료를 정말 잘할 수 있는, 양질의 치료를 잘할 수 있는 테크니션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그런 건 오히려 AI에게 맡기고 정말 치료에서의 그런 역량, 치료의 아트를 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테크니션 수준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더 경쟁력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이르렀습니다. 물론 되게 비약일 수 있고 한 부분들인데 일단은 이런 저의 생각들을 한번 공유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또 관점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PPT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목은 앞으로 양질의 ABA 테크니션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유는 AI가 등장했어요. AI가 등장했고 정말 정보를 통합해서 무엇인가를 산출해내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이 AI가 정말 잘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근데 보통 행동 분석 전문가가 하는 역할이 요러한 역할들을 AI의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특히나 객관적으로 더 잘해야 되는 이런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은 'AI가 더 잘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은 더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그 치료를 계획을 가지고 실제 치료에 잘 적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한국에서는 물론 그 수준이 지금 나누어져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 역할은 분명히 나누어지기는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치료를 하는 역할과 계획을 짜고 분석을 하는 역할. 그 역할 안에서는 치료를 하는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거는 저는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말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일단은 공감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치료는 저는 과학이라는 베이스 위에서 예술을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쪼끔은 감각적인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감각이 타고날 수도 있지만 기술로서 습득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ABA 치료라고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다 과학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이스는 무조건 모든 그런 치료사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탄탄한 베이스 위에서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느냐라는 치료사의 역량은 어 실제로 치료 현장에 가면은 적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타고난 감각으로 ABA를 배우지 않으셨지만 ABA의 원리를 되게 잘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ABA의 이론은 다 배웠지만 실제에서 적용이 힘드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려고 하면은 정말 그 치료사는 양질의 테크니션이어야 된다. 이론과 실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통합을 해서 자신의 기술로서 그것을 퍼포먼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치료는 과학이라는 베이스 위에서 예술적인 행위를 하는 거라고 제가 적어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저희가 똑같은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더라도 어 월수금에는 뭐 어떤 분이 들어오고 화목에는 뭐 어떤 분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쪼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저는 이 치료사와 클라이언트의 그 상호작용에서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상호작용의 차이는 개인 테크니션이 어떻게 그 기술을 적용하는지로부터 비롯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개인 테크니션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그림도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상담사는 사실 치료사와는 조금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상담의 영역에서 좀 배워와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상담도 어떠한 그 이론적 베이스가 있어요. 자신이 상담을 하는 그런 베이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는 슈퍼비전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들은 뭘 하냐면은 상담사들도
본인이 내담자가 되어서 상담을 받는 경험들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치료라는 관계도 상담과 똑같이 결국에는 치료사와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이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클라이언트에게 개별화해야 된다라는 부분만 너무 강조를 하고 치료사 개인의 성향과 개인의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다 치료사의 역량으로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더더욱 앞으로는 중요해지지 않을까,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그거예요. 앞으로 AI가 점점 더 발전하는 그런 상황에서 ABA의 전망은 양질의 테크니션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양질의 테크니션이 물론 ABA 가장 기초 단계만 하신 분들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혹은 더 학사 수준, 석사 수준을 하신 분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말일 텐데요. 특히나 한국에서는 그 중에서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테크니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양질의 테크니션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고 한다면 지금 실습을 분명히 다 하시고 이제 전문가가 되신 분들도 있고 실습을 하는 과정 중에 계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실습을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1000시간, 1500시간 이런 시간들을 단순히 내가 그냥 채워야 할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정말 충분한 연습 시간으로 충분히 확보해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라는 베이스 안에서 예술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술적인 감각을 타고난 사람들은 너무나 뭐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저희가 이 기술을 분명히 학습할 수 있어요. 저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ABA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연습 시간이 필요해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실습 시간, 이 귀중한 시간을 그냥 단순히 내가 빠르게 채워나가야 될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한순간 한순간을 내 성장의 그런 기회들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렇게 하실 때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는 이론과 현장이 따로따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은 이론대로 배웠지만 현장에서는 뭔가 다시 배워나가는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론에서 배운 것을 실제와 좀 계속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스스로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강화를 주고 있지. 그래, 나는 지금 2차 강화를 하고 있어. 앞으로, 강화 스케줄을 어떻게 바꿔야지. 그래, 간헐 강화는 어떤 게 좋다고 했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사고하고 학습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론적으로 강의를 통해서 뭐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구나. 이거는 학습이 완료가 된 게 아니에요. 학습을 그냥 본 거예요. 학습 사례를 본 거예요. 사례를 직접 적용을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정말 행동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응용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정말 조금씩이라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에서 사례를 많이 봐서 너무 좋았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에 머무르시면 안 되고 해봤더니 이런 것들이 좀 달랐어요. 이런 것들을 좀 얻어가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는 양질의 테크니션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서 ABA를 정말 일상화 하셔야 됩니다. 일반 그냥 삶의 현장에서는 ABA를 모두 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간이 행동하는 거는
죽지 않은 이상 언제나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기본 강의에서부터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BA가 일상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지라는 것을 조금 더 의식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양육하시는 그 상황들 안에서도 분명히 ABA 원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실 거거든요. 혹은 사용하지 못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각하고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 혹은 나의 모습들에서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들도 모두 ABA의 일상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ABA가 그냥 나의 삶이 일부가 된다고 하면은 저절로 기술은 조금 더 향상시키고 양질의 테크니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로는 last but not the least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히려 더 중요도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 자신을 잘 아는 테크니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줬는데 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야. 나는 결과를 수정을 했을 때 오히려 나의 행동을 더 바뀌기 쉬운 사람이야. 사전적인 그런 안티시덴트에서 어떤 매니플레이션을 했을 때 사전적인 전략들을 조금 수정을 했을 때 나는 오히려 더 잘 행동하는 사람이야. 사전적인 전략 중에 어떤 것을 바꾸어줬을 때 나는 더 잘 행동하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것.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특별히 힘들어하는 거는 통제와 관련된 부분이야. 이런 부분들을 아이에게만 집중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사이드에서도 내가 어떤 부분을 더 힘들어해서 이러한 문제 행동이 있을 때는 특히나 더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와 같이 정말 그 관계 안에서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 사이드도 미리 알아두셔야 된다. 그리고 그냥 일시적으로 어떠한 타임라인에서 그냥 그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 자신을 리플렉트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이 그런 치료사가 되면은 좋겠다. 그렇게 하면은 정말 양질의 테크니션이 되어서 앞으로 아무리 AI 세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치료의 그런 나의 예술성을, 나의 그런 역량을 발휘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러분께 좀 저의 생각의 흐름들이 좀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거는 찍어서 그래도 한번 공유를 해보면 좋겠다. 분명히 의견이 다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 이야기들이 너무 좀 극단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의견들을 한번 나누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또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